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김영순 기자입니다. 네, 우리 백혜영 갤러리에서 지난번에 백남준 전시를 했는데 그거를 계기로 해서 우리 백남준과 친구들이라는 백남준을 애호하는 분들이 이제 만든 그런 저희들의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백남준 강좌 16번째가 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백남준의 위성 아트, 그러니까 백남준의 키워드 중에 하나가 참여와 소통인데 이거를 더 우주적으로 넓혀서 범위를 넓혀가지고 하늘의 은하수의 그림을 그리는 방식으로 시도한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 날 강좌를 했기 때문에 좀 하루 정도 기회를 하루 정도 준비할 시간이 짧아서 조금 오늘은 지난번에 했던 내용 중에서 일부를 좀 하고 오늘은 특별히 백남준의 어록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니체가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그랬는데 백남준은 이렇게 말했다 뭐 그런 식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게 작년에 영국 테이트 모던에서 백남준 회고전을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호응을 받았고 전 세계적으로 백남준이 영어권에 더 많이 알려지는 좋은 계기가 되었는데 그 전시가 순회전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이제 여기는 이제 네덜란드 국립미술관에서 전시를 했죠. 그 전시를 할 때 이게 포스터가 됐는데 여기에 백남준의 아주 정말 멋있는 말이 들어가 있죠. 한마디로 요약하면 미래는 지금이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백남준의 시간 철학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간결 한마디로 요약을 한 건데 백남준은 시간 예술을 한다고 항상 그걸 이제 강조하셨거든요. 그럼 인간이 어떻게 하면 시간과 공간 속의 주인으로 살 수 있는가, 이게 굉장히 평생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미래는 바로 지금이다, 이 말에는 많은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지금 저희가 예정은 24강을 예정하고 있고요. 현재 15강까지 했고 오늘이 이제 16강이 되겠는데 다음 이제 주에는 이제 백남준과 사이버네틱스 그리고 백남준의 고등 사기론 이런 것으로 계속 이제 강좌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백남준의 어록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몇 가지 간단한 이제 에피소드를 소개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가 어딘 것 같습니까? 보시기에. 제가 2017년에 베를린에 이제 간 적이 있어요. 그때 베니스 비엔날레 등 이제 국제 전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기가 베를린 밑에 지역이라고 해서 중앙에 중심지인데요. 거기 국립미술관이 여기 있거든요. 근데 독일은 보면은 되게 현대 미술을 신관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고전 미술을 전시하는 것을 이제 구관이라고 하는데 요 근처에 국립미술관 구관 신관이 다 같이 함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근처에 있는 미술 전문 서점으로 들어갔거든요. 근데 백남준 혹시 책이 있나 해가지고 들어갔는데 별로 없더라고요. 백남준 독일인데도 불구하고 별로 없어가지고 찾다가 이제 보니까 이 비디오 스컵처라는 이제 비디오 조각이라는 작품도 있는데 이것도 다 백남준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고 백남준에 대한 일부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내가 여기 혹시 백남준 책이 좀 있습니까 하고 이제 서점 주인에게 물어보니까 지금 별로 없다고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백남준은 내가
볼 때 한국보다 외국에서 더 유명한 것 같다 이런 이제 약간 뼈아픈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한국에서 백남준이 제대로 좀 평가를 못 받는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마음 한쪽이 좀 좀 약간 씁쓸한 면도 있었죠. 그래서 하여튼 그때 제가 찍은 사진, 이 날짜가 나와 있죠. 17년 5월 23일로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그 백남준에 대해서 어제도 잠깐 이야기했는데 백남준의 그 부친 그분은 이제 일본에서 그 두 군데 명문대학을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메이지 대학 법대를 나왔고 그다음에 니온 대학 상대를 나왔으니까 엄청난 지식인이죠. 그래서 1920년대 방적기가 300대가 있었으니까 아주 거상이죠. 지금 재벌보다 훨씬 더 삼성가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부자였다. 아버지가. 이제 백남준이 이제 그 큰 부잣집 막내 아들이고 유치원 다닐 때 캐디락을 타고 다녔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그 차 수리공이 10명이 되었다 그래요. 왜냐하면 그때는 이 차가 아직은 성능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게 처음에 발동을 걸 때 좀 잘 안 됐던 모양이죠. 그 당시는 그런 것도 있고 하여튼 그래서 이제 이 백남준 아버지에 대한 약간 논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근데 제 생각에는 일제 시대에 큰 사업을 하는 일본하고 이제 가까이 지낼 수밖에 없겠죠. 이제 그런 문제가 좀 있었어요. 근데 백남준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하는 그런 이제 예술가가 되기를 원해요. 자기 아버지나 형들은 다 사업가로 갔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 그런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못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굶는 한이 있더라도 예술가가 되겠다. 그때 이제 그거 결심을 하게 됐는데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아버지는 엄청나게 부자고 그렇지만 그 자기가 볼 때는 그게 다 좋은 건 아니다 이렇게 해서 예술가가 된 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 사실 이게 백남준이 1989년에 그 프랑스 혁명 200주년 때 프랑스 정부로부터 이제 그 의뢰를 받아서 작품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 작품의 이제 판화가 되겠는데 그때 그 진화 혁명 결의라는 게 이제 백남준의 프랑스 혁명 이야기 시리즈 작품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는 이제 4번째 작품이거든요. 근데 요거는 이제 실제 작품은 아니고 석판화 작품인데 여기에 이제 백남준이 서양 민주주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인 프랑스 대혁명을 여기서 굉장히 비판을 했어요. 뭐라고 하냐면 로비스피에르가 굉장히 강경파였잖아요 그 당시에. 근데 혁명에서 폭력이 정당화될 수 있는가 이렇게 딱 질문을 해놨어요. 그러면 이게 굉장히 이제 그러니까 혁명을 하면서 사실 폭력을 많이 썼잖아요. 그 단들 많이 죽이고 그것이 과연 옳으냐 하는 아주 굉장히 핵심적인 질문을 하게 되죠. 근데 우리나라가 지난번에 촛불 시위를 하면서 우리가 전혀 폭력을 쓰지 않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대단한 그 업적을 남겼잖아요. 그러니까 백남준의 말이 맞았던 거죠. 니네들이 서양의 민주주의를 하는데 그걸 다 성공했지만 결국은 성공한 게 아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그걸 성공을 시켰죠. 지난번에 촛불 시위를 통해. 그건 예술이야, 그지? 네? 그 촛불 시위 예술.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 백남준이 했던 말이 우리 한국에서 실제로 실현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단한 일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해도 어떤 서양의 혁명도 폭력을 안 쓰고는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폭력을 쓰지 않고도 어떤 정권을 바꾼다거나 뭐 이런 일이 가능했으니까 정말 한국은 대단한 나라고 그리고 서양에서 요즘은 한국 민주주의를 한국에서 배워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드렸다. 근데 나는 여기서 느끼는 게 아니 이렇게 용감할 수 있는가. 서양에서 최고의 역사적 사건이 프랑스 대혁명을 이렇게 비판할 수 있다는 건 대단한 용기라고 저는 봤기 때문에
앞부분 이런 이야기만 찍고요. 뭐 어쨌든 간에 이건 뭐 상관없고요. 알아서 편집을 하게 하시겠죠. 근데 이게 이제 백남준이 사실은 이제 비디오 아티스트잖아요. 근데 사실은 두 가지 면에서 굉장히 촉이 예민한 사람이었어요. 성 문제와 정치 문제 굉장히 촉이 예민했고, 그리고 돈에 대해서는 좀 둔한 사람이었어요. 네. 근데 이 작품에 보면 이런 그 뭐라 그러냐면 이게 글씨가 나와요. 그 이제 작품에 조그만 글씨들이 보이는데, 이게 이제 예사롭지 않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여기 보면 그 이승만, 김구, 여운형, 박헌영, 조만식 이런 사람들 이름이 있어요. 잘 보면은. 그러니까 백남준은 은근히 이제 정치적인 발언을 이런 걸 통해서 한 거죠. 한국의 민주주의의 발전 과정을.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이라니까 서양에서는 그 민주주의 발전이 제일 그 출발점이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의 민주주의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다는 소리거든요. 그런 걸 전혀 우리들은 이걸 몰라요. 왜냐하면 글씨가 너무 작아서 작품을 볼 때 이걸 안 보는데 여기 보면 글씨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뭐 티는 내지 않았지만 백남준은 그 정치적인 면에 촉이 좀 예민했다. 그런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한겨레 신문의 노형석 기자라고 굉장히 글을 잘 쓰는 분의 기사를 제가 좀 가져온 건데 사실 저도 이걸 몰랐거든요. 근데 보니까 기사화됐는데 여기 내용들이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리안 갤러리 전시 기사예요. 이게 지금 백남준 지난번에 너무 잘 썼어요. 네, 저도 뭐 연습 기자가 요즘 어디에 있죠? 한겨레 신문. 한겨레. 네네. 그건 뭐 그때는 국민일보 있습니다. 그랬어요. 하여튼 어쨌든 한겨레. 미술 기사에서는 아주 잘 오래된. 쓰는, 잘 오래되고 잘 쓰는 기사로 유명하죠. 근데 이런 이제 작품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하네요. 나는 자식을 하나도 안 만들었으나 결혼 하셨지만 사실 로버트는 1000마리나 만들었다. 뭐 이러면서 이제 약간 풍자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짧은 시 같은 문장에서 이 사람의 이제 하나 어록이죠. 이것도 하나 어록인데 거기에서 그러니까 노영석 기자는 거장이 깊고 넓은 내면을 새롭게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통로가 된다 이렇게 이제 기사를 썼어요. 그러니까 백남준이 이렇게 한 마리 던진 말들이 우리들이 이제 알고는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부각시키지 못하거든요. 근데 백남준은 아주 그러면서 예리한 이제 뭐랄까 관찰력이라고 할까요? 통찰력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어록이 지금 타이틀 제목이에요? 네, 오늘은 이제 백남준과 어록집 이렇게 이제 잡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네네. 근데 이제 제가 시간이 어제 하루만 준비하는 시간이라 이렇게 좀 할 수가 없어서 일단 어록으로 하면 좀 쉽게 전 그래서 오늘 어록으로 했고요. 사실은 많이 들어본 거죠. 굉장히 이제 반복된 내용이 좀 많아요. 그래서 백남준의 이제 그 발설 중에 발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두 가지. 30살에 한 거와 60살에 한 발언이죠. 30살에 뭐라고 했냐? 황색 재앙은 바로 나다. 이렇게 이제 굉장히 큰 이제 울림이 있는 말을 했어요. 뭐 관장이 여러 번 들으셨을 거예요. 제가 하도 많이 말을 해서 이거는 뭐냐면 서양 미술판을 다 자기가 쓸어버리겠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문화 징기스칸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징기스칸은 이제 어떤 폭력이나 어떤 그런 뭐랄까 전쟁을 통해서 세계를 지배했죠. 12세기 초에. 12세기 초에 어디까지 갔는지 아시죠? 뭐 페르시아, 뭐 중국, 러시아 다 지배했고, 그다음에 뭐 한국 고려도 다 했죠. 동남아시아 다 들어갔고, 유럽은 어디까지 하면 헝가리까지 쳐들어갔어요. 근데 그다음에 오스트리아로 이제 가려고 들어갔는데 그때 설거래요. 왜? 그 본국의 칸이 돌아갔어요. 그래서 막 들어가려고 하다가 철수를 했고, 또 이집트까지 갔다가 그때도 또 칸이 돌아가셔가지고 한번 또 아프리카까지도 갈 뻔했는데, 그러니까
프랑스와 독일은 못 들어갔어요. 만약에 칸이 죽지 않았으면 그냥 쳐들어갔을 텐데. 근데 헝가리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헝가리 사람들이 이제 몽골 군인들이 워낙 빠르니까요. 말을 잘 타니까 3개월 후 정도에 들어올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하루 만에 들어왔던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나 그냥 공포에 사로잡힌 거예요. 막 떠는 거지. 이제 어떻게 이제 다 죽었구나 이제. 그게 황색지향이거든요. 그런 네, 그러니까 뭐 서양 사람들이 어떻게 하지 마요. 떨고 있는데 그래서 좀 시간이 있으면 덜 그렇잖아요. 그 3개월 후에 들어오겠죠. 근데 바로 들어오니까 완전히 사신하고 떨듯이 그게 황색지향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문화를 통해서 예술을 통해서 전 세계를 다 쓸어버리겠다. 바로 그 황색지향의 장본이 돼서는 바로 나야 그런 거죠. 그게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엄청난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의 트라우마를 건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한 번도 뭐 이렇게 크게 다른 나라에 침입을 당한 적이 없는데 몽골한테만큼 아주 그냥 벌벌 기었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그런 어떤 권력을 통해서 폭력을 통해서 가는 게 아니라 나는 문화를 통해서 얘들을 다 쓸어버리겠다 그랬으니까 이런 또 큰 목소리 내는 경우도 없었잖아요. 근데 이 자신감이 어디서 왔는지 사실은 좀 신비하죠. 그리고 딱 30년 후 한번 이거 읽어보실래요? 서양의 룰로 이길 수 없다면 그 룰을 바꿔라. 자신감 넘치다. 그러니까 서양 애들하고 게임을 하다가 이게 잘 안 풀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그 룰 바꿔버려. 그리고 우리가 전혀 뭐 꿀릴 게 없다는 소리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근데 그 당시 1990년에 그런 발언을 할 수 있다는 건 대단한데 실제로 1993년에 베니스 비엔날레에 가서 전 세계 미술인들이 최고 미술 오는 그 축제에 가서 이제 황금 사자장을 받았거든요. 그게 이제 전자청고속도로라는 작품으로. 그러니까 실제로 말만 한 게 아니고 30년 그걸 실제 구현했어요. 전 세계 미술판을 이제 평정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백남준의 말이 굉장히 짧고 조금 좀 내용이 허술해 보이기도 하는데 사실 굉장히 깊은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두 마디로 백남준은 서구와의 모든 게임이 이제 끝났다. 니네들하고 하는 거 우리 게임 끝났어. 그런 거.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정말 대단한 작가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기도 이제 보면 네. 그러면 90년도에 백남 교수님 뉴욕에 계셨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뉴욕에 이제 계시잖아요. 그러면 뉴욕에 계시면 이제 93년에 베니스 비엔날레에 이제 출전을 하셨는데 근데 독일 사람들이 백남준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독일 대표 작가로 출전을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뉴욕에서는 어떻게 이제 백남준은 64년에 이제 독일에 있던 뉴욕에 가셨죠. 계속 뉴욕에서 생활했는데 독일에서 교수가 됐잖아요. düsseldorf 교수.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었게 비행기 얼마나 많이 탔겠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비행기 타야 되니까. 그리고 이거 이제 93년 전시를 위해서 91년부터 준비를 아마 한 1, 2년 전에 이미 결정이 되니까 91년부터 그 미국에 있는 네 솔로몬 거기 있죠. 뭐죠? 그 도시 이름이 신시내티인가요? 신시내티. 아니 작업. 네, 홀리 신시내티 공장 있잖아요. 거기가 그 공장에 거의 가까워요. 작품 로봇을 많이 만들었거든요. 거기서 신시내티에서 거기서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해줬고 거기서 다 작품 만들어서 가져간 거죠. 이번에 그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네, 요번에 최근에 이제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이제 작품 많이 정리 좀 하고 그 다음 세대들이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거기서 이제 많이. 아들이 또 한다고. 네, 아들이 이제 한다고 그렇게 들고. 그래서 이게 이제 보면 아마 백남준이 한 30살 정도 때 사진 같은데 이때 이제 뭐 아직 황색지향은 바로 나고 또 이제 그 30년 후에는 이제
세계 역사를 세계 서양인들과 게임을 할 때 안 되면 그냥 법칙을 바꾸자, 룰을 바꿔버리자 그랬으니 얼마나 대단한 작가예요. BTS보다 더 BTS 같았어요. 옛날에 사실 그때는 이제 BTS가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 모습을 보세요. BTS 저리 가라잖아요. 그 사이에 그 옛날에. 그러니까 정말 대단한 작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하여튼 어저께 그저께 월요일 날 저희가 했는데 그때 이제 63년에 처음 이제 테레비로 작품을 시작을 했고, 그다음 64년에는 쌍방향 소통을 하기 위해서 비디오로 작업을 했고, 그다음 68년도 유럽 혁명기에는 이제 그 영감을 받아가지고 69년에 이제 합성기를 만들었고, 네. 여기 보면 백남준 이거 테이트 모던 예, 거기 이제 입구에 나온 사진인데요. 이게 백남준은 기존에 있던 모든 걸 다 이렇게 찌그러뜨렸어. 다 왜곡시키고 뭐 완전히 그 혼란에 빠지고 서양 문화의 룰을 다 그냥 뒤집어 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혼비백산했겠죠. 이게 도대체 뭔가 하고 알지도 못하면 다 당한 거죠. 이렇게 뭐 그런 역할을 했는데, 근데 이제 이 68 혁명의 표 중에 하나가 상상력에게 모든 권력을 줘라,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창의적 상상력을 가진 사람이 권력을 가져야 세상이 제대로 변한다, 그런 말이죠. 이상적인 말이죠. 유토피아적인 이야기죠. 그러니까 정치가들이 고리타분한 생각만 하지 말고 예술가처럼 좀 이렇게 창의적인 상상력을 발휘해라. 그래서 어떻게든지 인간이 평화롭게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을 생각해보라. 머리에 꽉 막힌 사람들 정치라니까 이게 지금 엉망이라는 뭐 그런 말이죠. 약간 그런. 예술 정치라는 그 일종의 예술 아트 폴리틱이 되겠죠. 이제 높이면은. 근데 옛날에 이제 플라톤 같은 경우는 철학 정치를 이야기해요. 철학자가 정치를 해야 된다 이제 그러는데, 21세기의 그 정치가는 예술적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이 해야, 그래야 저 모든 인류가 평화롭고 좀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데 일리가 있는 말인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이상적인 이제 생각이 아이디어지만. 한국에서는 언제쯤 그게 가능할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지금은 이제 성공한 대통령이 좀 나와야 되고, 일단 기본적으로 그 바탕을 위해서 문화 대통령이 나와야 돼요. 문화 대통령. 아직 문화 대통령이 나오죠.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초기에 좀 그런 시도를 많이 하셨죠. 예, 이는 영화 산업이나 아니면 우리의 전통 문화나 이런 쪽을 이제 세계화하려고 애를 많이 썼는데, 아직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는 이 문화예술 정책은 별로 성공하지 못했어요. 사실 다른 분야는 그래도 많이 좋아졌지만, 그래서 아쉬움이죠. 그래서 다음 차세대 대통령은 정말 문화 마인드가 있는 사람이 돼야 하지 않느냐, 이제 그런 기대는 이제 하고 있죠. 그러니까 문화 대통령은 뭐부터 이제 김구 선생님이 한번 이야기했죠. 나는 우리나라가 부자 잘 사는 나라가 되는 게 아니라 문화적인 높은 안목을 가져서 모든 나라 존경받는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이제 그런 이미 이제 김구 선생이 그 문화 대통령의 그 철학을 제시했죠. 비전. 네, 김구 선생님이.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그런 말을 했다는 거는 좀 굉장히 이제 획기적이고 앞선 생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기업은 어때? 네? 기업들 우리나라 기업. 우리나라 기업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정치뿐만 아니라 기업도 아트 매니지먼트를 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21세기는 남과 달라야 생존할 수 있는 시대니까. 그러니까 뭐 옛날처럼 뭐 하나 1등을 향해서 막 달려가면 1등을 해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자기 창조를 해야지. 2등을 할 땐 좋아요. 1등이 있으니까 계속 따라가면 되거든. 근데 내가 삼성이 예를 들면 기업 세계 1등의 기업이 됐다 했을 때 그 다음부터 이제 황당한 거지. 이거 이제 아무도 만들지 않은 걸 새로 만들어야 할 때 인재가 과연 많은 한국에 준비가 안 돼 있잖아요. 우리나라 교육이 특히 이제 창의성 교육이 좀 부족하잖아요. 암기식 뭐 이런데 뭐랄까 집중적인 지식을 주입하는 교육이 잘 돼 있지만,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인재를 우리가 만들려면 우리나라 이제 교육을 많이 바꿔야 되고, 그런데 과제가 지금 남아 있죠. 입시 교육을 가지고는 그거는 완전히 이제 주입식이잖아요, 그죠? 지식과 정보를 집어넣기만 하는 건데, 그걸 아웃풋
인풋이 아니라 아웃풋을 해야 되잖아요. 그걸 자기의 어떤 아이디어나 독특한 창의성을 가지고 그거를 이제 꽃을 펴서 이제 세계적으로 앞서가는 이제 그런 인재가 나와야 되는데 아직 그 우리가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일단 그것도 그런 그럼 거죠.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일단 그 백남종 중고등학교 때 철학과 백남준이라는 과목을 집어넣어서 공부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백남준이라는 이제 뭐 아니면 한국의 창의적 인물 뭐 해가지고 그거와 이제 또 세계 철학, 한국 철학, 동양 철학, 철학을 해야 돼요. 그 프랑스는 지금 고등학교에서 철학이 정규 과목이고 입시를 일주일간 시험을 봐요. 논술로 첫날 보는 게 철학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게 저기 그 철학 아니 그 논술에 나오는 게 뭐냐면 백남준은 그 텔레비 화면 모니터가 새로운 시대의 캔버스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 모니터에다가 전자붓으로 그리는 게 백남준 개념이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런 게 시험에 나온다니까 논술로요. 대학교 시험에서 우리나라는 그런 거 안 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식의 교육 그리고 이제 그 좀 약간 다른 이야기지만 교육에서 세 가지가 이제 있거든요. 1단계는 뭐냐면 가장 그 고급스럽고 정확한 정보와 지식을 머릿속에 집어넣는 게 1단계예요. 그걸 인풋이라고 하거든요. 두 번째는 뭐냐? 퍼포먼스나 또는 뭐 과학의 실험이나 사회적인 토론이나 또는 그 언어의 듣기와 말하기를 통해서 자기가 배운 걸 자기가 재구성해가지고 자기 혼자서 그거를 다른 사람한테 출력을 해야 돼요. 잘 출력. 출력을 한다는 건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표현을 예술가라면 그건 예술 작품으로 이제 그걸 이제 보여주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3단계는 뭘까요? 3단계는. 예. 3단계는 설득? 그렇죠. 맞아요. 정답이에요. 자기가 배운 지식과 정보를 남에게 표현을 하는데 그것이 상대방을 설득시키고 감동을 시켜야 돼. 감동을 시키는 수준이 되면 그건 완전한 자기 지식이야. 자기만 감동시켜서는 그 unfinished 끝난 게 이제 완성이 아니고 내가 공부를 해서 내가 생각을 끄집어냈는데 그게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참 멋있고 설득력이 있고 감동을 주더라. 그러니까 작품이라는 게 작가가 전시하는 게 그거거든요. 자기가 아웃풋을 한 거잖아요. 이 작품이라는 건. 근데 작가가 보고 감동을 받았다면 3차원적인 이제 어떤 단계로 간 거죠. 그러니까 예술가 우리가 해서 예술 교육 그래서 필요한 거죠. 근데 판매까지. 네, 판매까지 하면 뭐 판매까지도 연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감동을 해서 4차원까지 간다면 그거를 누군가 사가는 거. 거기까지가 지식이 되는데 우리는 그냥 1단계만 하는 거예요. 주입식만 막 집어넣어. 우리나라 학생들이 세계에서 교육 그 양이 질이 아닌 양이 최고예요. 근데 그것만 갖고 안 되거든요. 3단계 더 가야 돼요. 그래야 이제 자기 것이 되고 문화국가가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또 100년지대계잖아요. 교육은. 근데 문화는 1000년지대계거든요. 백남준이 30세기를 맞다는 거 30세기는 1000년을 단위로 보는 거잖아. 1000년. 네. 아니 이제 좀 과장된 이야기지만 교육은 100년을 이제 전에부터 준비해야 되지만 1000년을 준비해 멀리 봐야 된다는 거예요. 백남준이 맨날 하는 이야기 30세기를 왜 이야기했겠어요? 1000단이거든. 100단위가 아니에요. 30세기는. 그래서 이제 선사시대 역사부터 공부를 제대로 해야 30세기가 보인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육이 상당히 문제가 백남준은 그 교육에 대한 말 딱 짧게 한마디 했어요. 길게도 안 하고. 가장 미학적인 것이 가장 교육적이다. 아니면 근데 가장 교육적인 게 가장 미학적이다. 그런 말 했어요. 그게 뭐냐면 교육에서 예술적인 창의성 요소가 들어가야지만 그게 제대로 교육하는 거다. 지금같이 어떤 틀에 딱 박혀가지고 꽉 막힌 상태에서 그걸 이제 제도교육이라고 하잖아요. 틀 안에 갇혀 있는. 그렇게 해가지고는
21세기는 뭐 거기 적응할 수 없고 30세기까지 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다만 우리가 조금 그래도 유리했던 것은 김대중 대통령 때 우리가 이제 산업화 사회에서 정보화 사회로 넘어갔잖아요. 그때 우리가 산업사는 우리가 아무리 따라가도 서양을 따라가도 그 사람들 벌써 몇백 년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정보화 사회는 새로운 사회잖아요. 완전히 모든 코드가 바뀌는. 이때 우리가 빨리 출발하면 우리가 앞서갈 수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2000년도. 네, 2000년 딱 2000년 21세기가 딱 들어서는 그 첫 때. 네, 뉴 밀리엄 시대 때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했냐면 신지식인이라는 말도 만들고 왜냐면 과거의 틀에 박힌 지식인 갖고는 이 21세기를 살아갈 수 없으니까. 애프터 코로나는 뭐야? 애프터 코로나? 아니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우리가 20년 전에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그런 말을 하고 우리나라의 그 인터넷 그 고속망을 쫙 깔았잖아. 어느 나라도 하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근데 우리가 제일 먼저 인터넷 그 망을 깔고 그래가지고 20년이 지금 지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코로나가 왔는데 이 코로나는 또 한 번 우리에게 기회일 수도 있는 거죠. 네. 왜냐하면 이게 그 인터넷을 우리가 일찍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 코로나 시대의 인터넷은 엄청난 그 위력을 발휘했잖아요 지금. 네. 그 뭐 요즘에 이제 그 영상 시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이제 이렇게 서로 반반씩 디지털과 뭐예요 그 두 가지 요소가 뭐죠 디지털의 반대가 생각이 안 나. 네 아날로그 그게 생각. 아날로그와 지금 디지털 반반씩 가고 있잖아요. 이 두 개가 또 이게 믹스가 되고 이게 뭐냐면 비빔밥이 되면 근데 또 하나가 없으면 안 돼요. 음양이 있어 조화를 이루듯이 아날로그와 그죠? 디지털 졸리죠? 그 다 같이 있어야지만 이제 발전이 되는데 지금 우리는 몰라요. 근데 유럽이나 미국이 우리보다 굉장히 많이 뒤떨어지거든요. 지금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속도가 그렇잖아요. 옛날에는 그 몽골의 세계를 지배한 건 어떻게 해서 지배가 됐죠? 결국 무슨 속도예요? 네, 말 타는 속도죠. 말의 속도. 그리고 1863년에 전화가 발명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말이 따라가지 못한 속도를 그 백남준 그 벨이라는 사람이 그 전화를 그 사람을 가장 존경해요. 그러니까 이제 전화가 나오니까 그게 인터넷으로 이제 거의 한 100년 후에는 이제 가능해진 거거든요. 전화가 얼마나 목적이 사람 얼굴은 요즘은 이제 영상으로 다 보이지만 얼마나 빨라요. 말하고 비교가 안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전화 다음에는 인터넷은 또 전화하고 또 차원이 다르잖아요. 이거는 뭐 5차원, 6차원의 어떤 전화 역할을 하니까. 네, 그래서 이야기가 옆으로 좀 전혀 뭔가 없는 이야기로 넘어갔는데 이런 과정이 쭉 있었어요. 63년부터. 그러니까 백남준은 텔레비가 이게 인터넷이었던 거예요, 결국. 텔레비전이 인터넷. 그러니까 우리가 시작할 때는 사실 별거 아니지만 새로운 매체를 쓴다는 거는 거기에 또 무한한 변화의 가능성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제 그렇게 보고 그리고 이제 중간에 그 유럽에서는 어떤 사회에 큰 변혁이 일어났고 또 69년에 뭐가 있었죠? 69년에는 인간이 어디를 갔어요? 달을 갔잖아요. 이때 백남준 충격받아가지고 거기에서 위성 아트가 나온 거예요. 70년부터 위성 아트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이 달을 가는구나. 굉장히 충격적일 수도 있잖아요. 그 영향을 받았고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위성 아트에 대해서 이제 그 설명을 드렸는데 몇 가지 큰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1970년에 비디오 커밍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비디오 커밍. 이제 여기 보면은 전 세계 정보와 그 다음에 지식과 풍속과 노래, 춤 이게 다 뒤섞여 있거든요. 결국은 백남준은 처음부터 끝까지가 이 지구촌의 사람들이 서로 잘 소통을 해서 서로를 잘 알고 그래서 평화롭게 공존하는 게 그 사람의 평생 소원이었어요. 그거를 서양의 언어에서는 커민이라고 해요. 커민. 인류 공동체. 근데 이게 아까 사회주의 개념이긴 하지만 커민이란
인류가 전 모든 사람이 다 평등하게, 가능한 평등하게, 그다음에 이제 뭐 행복하게. 그게 이제 이 21세기가 되면 지식이 정보가 제일 큰 재산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오일 파워 이게 오일이 문제가 아니고 브레인 파워 그죠? 정보와 지식이 인간의 발전에 이제 크게 기여하고 그렇게 해야 선진국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죠. 그리고 이제 그래서 73년에 글로벌 그루브라는 작품을 이제 발표를 했어요. 이제 지금 여기 근데 이게 어저께 그저께 잠깐 말씀드렸는데 백남주는 처음부터 끝까지 삶이 다 축제에서 시작해 축제를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내가 우리나라 교육이 바뀌려면 아까 말씀한 춤으로 시작해서 춤으로 끝나야 돼. 공부라는 게 축제가 돼야 되거든요. 퍼포먼스인가? 그래서 퍼포먼스죠. 공부라는 것은 일종의 퍼포먼스다. 그러니까 춤에서 춤을 그게 바우하우스의 정신이거든요. 바우하우스는 수업을 할 때 춤에서 시작해서 춤으로 끝나요. 그리고 또 미술 뭐 예술 장르도 전부 다 퍼포먼스면서 평등하게 봐요. 디자인, 회화, 건축, 뭐 또 등등 이런 여러 가지 공예 이런 걸 그냥 어떤 급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그건 다 하나의 시각 언어고 예술이지 뭐 거기 회화는 뭐 상위권이고 뭐 디자인 이런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백남준도 좀 그런 그러니까 이제 대중예술과 고급예술을 뭐 경계를 없애버린 거죠. 근데 그런 면에서는 굉장한 이제 백남준이 혁명가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쉽게 말하면 백남준이 꿈을 꿨던 거는 그 우리 이영철 교수님 말씀인데 우리말에 이제 해원 상생 이런 말 있잖아요. 해원 원한을 풀고 그죠? 사실 나라와 나라 사이에 원한이 많잖아요. 잘 사는 나라 못 사는 나라 해가지고 막 잘 사는 나라도 못 사는 나라 괴롭히고 또 이 사람은 또 그 사람에 대한 선망을 넘어서 막 그 사람들을 미워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잘 사는 사람 잘 사는 나라 못 사는 나라 뭐 선진국 후진 이 경계를 없애버리고 상생 윈윈 하자 이거죠. 같이 살자. 너만 잘 살아. 이러면 이게 평화가 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커민이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커민은 우리말로 하면 해원 상생. 서로 원한을 풀고 같이 살자. 뭐 이런. 굉장히 포지티브. 그렇죠. 뭐 아까 이토피아적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 적극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근데 이제 사실 꿈이라는 것은 제 생각에 꿈은 그게 이루어지지 않아도 크게 큰 꿈을 가져야 되고 다만 그 시간이 걸리고 또 그게 이루어지는데 그때 또 다른 새로운 또 비전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건데 백남준의 비전은 그러니까 어떤 한 개인의 비전이나 국가의 비전을 넘어서 전 세계적인 비전이죠. 그걸 또 넘어서 우주적인 어떤 비전을 제시를 한 거예요. 이게 원래 동양은 천문학에서 보면요, 천지인이라고 해서 하늘과 인간, 자연 이걸 다 하나로 봤거든요. 그 우리나라의 그 동의보감이 그 천문학을 기초로 해서 만든 의학서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도 하나의 우주라는 작은 우주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병을 앓려면 자연의 어떤 원리와 우주의 법칙과 인간의 심리가 같이 돌아가야 이게 병이 낫는다는 거예요. 그 동의보감의 원리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병을 날 때 내 몸만 치료되는 게 아니라 이 자연에 잘 적응하고 그러니까 환경이 나빠지면 당연히 나 혼자서 아무리 건강을 노력해도 이게 안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이 천문학에 대한 그런 지식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조선이나 한국이나 이런 말 속에 해와 달과 별이 들어있잖아요. 한자에 보면 그게 이제 천문학에 대한 그런 조화. 그러니까 이게 그 세계가 비빔밥을 잘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의학이나 예술이나 보면 그 기본이 비슷해요. 그런 원리가 천문학적인 이제
그런 원리, 조화. 이제 쉽게 말해서 그 음양의 조화라고 하죠. 동양에서는 음양의 조화. 뭐 음양의 조화는 남자와 여자와의 조화도 마찬가지. 근데 이제 백남준 여성을 굉장히 그 중시하고 여성이 되려고 했던 것은 그 음의 문화가 제대로 인정을 못 받아요. 많이 이제 균형감이 없잖아요. 양이 너무 강하고 음은 너무 약하니까 이거를 비교해서 음양의 조화를 이루어야 이제 인간이 행복하게 산다 뭐 그런 거죠. 그래서 하여튼 70년대 지난번에 말씀드린 이제 새로운 뉴 미디어 시대가 오고 이것은 이 커민이라는 컨셉이라는 게 결국 인터넷 개념이거든요. 인터넷 개념을 이렇게 예술에 이제 도입을 한 거죠. 이제 글로벌 글루브라는 작품이 있는데 이게 백남준이 1963년 독일에서 첫 전시하고 딱 10년 만의 작품이야. 10년. 73년이니까. 근데 이건 다 아주 대단한 걸작이에요. 작품이 굉장히 좋고 그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도 그 우리말로 하면 만판 놀이굿이에요. 근데 전 세계인이 모여서 만판 놀아보는 구판, 대동구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글루브라는 게 아마 축제라는 뜻일 거예요. 서양말. 근데 좀 이제 그러니까 이 인류가 하나가 된 남녀노소 뭐 이런 거 뭐 국가와 뭐 경계 없이. 근데 이제 요 비디오가 55개국에 방송이 됐다고 하네요.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전 세계 음악, 춤, 뭐 그다음에 풍속, 시장 풍경 등등 막 자료를 다 광고판, 일본의 광고만 이걸 다 모아가지고 그 안에다 다 집어넣은 거죠. 그걸 이제 재구성해가지고 피드백을 작가의 상상의 피드백을 만들어서 그렇게 했는데 거기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에는 뭐가 들어갔을까요? 거기에 서양 문화로 락 음악이 들어갔어요. 그 안에. 그 다음에 탭 댄스가 돼요. 탭 댄스.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죠. 탭 댄스. 미국의 문화에서는 인디안 북소리가 들어가요. 그리고 일본에는 전통음악이 오키나와의 전통음악이 또 들어가고 또 무용가 한국 제니 무용가 이선옥 씨 이 사람이 이제 추는 한국 전통춤이 들어가고 북춤이니 뭐 이런 거. 그러니까 한 30분 정도 봤는데 그 안에 전 세계 풍속 문화 뭐 저기 영상 등등 뭐 하여튼 연극 퍼포먼스 다 들어갔죠. 그럼 그런 자료를 어디서 그 당시에 어디에서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작품 미국에서 했죠. 미국에서. 네, 그런 자료 이미지 같은 거. 네, 그러니까 이미지는 이제 이제 미국에서 아무래도 전 세계 이미지를 모으기가 좋겠죠. 이게 그러니까 전작품이죠. 네. 이거를 만들 때 어제 그제도 말씀드렸는데 이 작업이 이거거든요. 이제 여기에 이 글로벌 그루브에 나오는 여러 가지 장면, 백남준도 나오고 뭐 여기 존 케이지도 나오고 뭐 등등 뭐 쫙 이거 한국에 이것도 나오잖아요. 한국에 그죠? 저 전통 그 춤도 나오고 뭐 이런 거는 특이하네요. 이게 아마 여러 나라의 문화 주로 이제 소개되는 게 아무래도 춤하고 노래가 제일 많겠죠. 그래서 광고도 많이 나오고 등등 이렇게 이런 거 우리가 좀 낯선긴 하지만 이렇게 이제 이런 거는 굉장히 그 당시에 획기적인 전자아트 같은 거죠. 이런 쪽으로 들어갔는데 이거 만드는데 백남준이 죽을 똥을 쌌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마치 그 수련 불교에서 돌을 닦을 때 여기 또 그게 있는데 그뿐만 아니라 빠졌네요. 독일의 락 연주, 그 다음에 페테스부르크 러시아 음악, 그 다음에 미인의 재즈 오케스트라, 브라질의 삼바춤, 예루살렘 콜테마마, 뭐 무용 등등, 또 중국의 베이징 무술 있잖아요. 그 사람 아침에 다 일어나서 하는 거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의 전통문화, 좀 이야기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완전히 뭐 비빔밥이죠. 세계 여러 가지 그 공연 예술 뭐 등등 춤과 노래 이런 게 다 들어있죠. 그래서 이제 기동성과 즉시성 이런 것이 이제 이게 특징이고. 근데요, 이제 이건 조금 다른 이야기긴 한데요. 예술 장르에서 음악과 미술이 있잖아요. 그럼 어떤 게 더 우월하냐? 이거 말할 때 뭐 좀 어렵긴 해. 어떤 게 미술이 우월할까? 뭐 백남준은 항상 음악에다가 손을 들어줬어요. 음악, 미술보다. 왜 그럴까요? 왜 음악에다 미술 손을 들어요? 네? 네, 예술이 있잖아요. 음악도 다 중요하죠. 뭐 사실 누가 우위를 가린다는 게 좀 그러긴 한데 백남준은 일종의 편에 비슷하게 자기도 음악 전공자니까. 근데 이제 미술은 이게 좀 자본주의적인 게 강한 게 이게 물질이잖아요. 돈이 엄청나게 비싸 그러니까. 근데 이거를 가지고 다니려고 엄청 돈이 많이 들죠. 들고 무겁고. 근데 음악이나 춤은 가지고 다니는 게 아니죠. 머릿속에 다 있잖아요. 몸을 춤을 가서 추면 되고 음악을 노래하면 되지. 그걸 사고 팔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백남준이 볼 때는 음악이 더 무엇보다 예술은 음악이 돼야 된다. 왜냐하면 유목민 시대 그림을 들고 다니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사실 좋은 거 재산 아주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재산이 이제 그지만 이 음악은 그냥 몸만 가도 돼. 몸에 아무 뭐 물론 연주를 하면 악기는 있어야 되니까 무겁지도 않고. 그래서 21세기에 남는 거는 이제 춤과 음악, 퍼포먼스다 그런 말을 약간 했는데 이제 그건 풍자긴 하지만 이제 소유하지 않아도 되는 예술 그런 거예요. 갖고 다닐 수 있는 그 유목민적인 예술이다. 물론 피아노 같은 거 있으면 좀 있어야 되죠. 근데 피아노 아니고 뭐 음악 노래는 그냥 할 수 있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그거를 거기서 말하는 꼭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 앞으로의 예술은 저 유동성이나 그 다음에 어떤 즉시성, 현장성 이런 게 좀 더 중요할 수 있다라는 약간 빗대어서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84년에 그 굿모닝 미스터 오웰 이제 했고요. 지금 뭐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여기서 좀 어저께 그저께 설명을 했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견우와 직녀가 7월 7일 날 음력 7월 7일 만나는 것을 이제 그거를 생각하면서 이 작품을 구상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제 전설, 음양의 어떤 조화, 너무 유명한 거죠. 1년에 딱 한 번 만난다면서 견우와 직녀.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만나게 하기 위해서 굿모닝 미스터 오웰이라는 작품을 했고, 근데 이게 진짜 대단하긴 한 게 백남준의 이 머릿속에는 대갈통 속에는 딱 한 가지만 해요. 어떻게 하면 인간 지구촌의 사람 다 서로 만나게 하고 연결시켜. 그 생각만 해요. 아무 생각도 안 해잖아. 그 네트워킹 어떻게 연결을 시킬까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제 달도 막 아니 비행기 달도 우리 가잖아요. 위성이 우주선이 가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모든 나라가 다 텔레비 채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좀 연결하자. 어떻게 하면 해보자. 그렇게 생각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지구상에 한 번도 백남준 맨날 미친 듯이 이거만 생각하니까 그리고 전 세계로 연락을 해가지고 뉴욕과 파리와 뭐 독일과 또 한국도 있고 뭐 이렇게 여러 나라를 연결하면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제일 중요한 게 뉴욕과 파리 연결해야 되죠. 그래서 백남준 파리에 딱 폼을 잡고 서가지고 총지휘하는 거죠. 이제 근데 물론 미국의 PD들한테 미리 다 이야기를 해놨죠. 93년, 83년 다. 네, 미리 되는데 그 미국의 PBS인가 공영방송의 PD 여성분이 있는데 그분이 선생님 이거 되겠어요? 이거 되게 힘들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그 사람도 한 번도 안 해본 일이라 좀 걱정을 했어요. 됩니다. 자, 이러면서 해가지고 눌렀어요. 이게 딱 눌렀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파리와 뉴욕이 통한 거예요.
딱 서로 이제 요즘 말하는 뭐 줌이나 이런 것처럼 하여튼 서로 그게 된 거예요. 이제 요즘 화상회담이라는 게 거기서부터 출발되거든요. 이거 어마어마한 기여를 한 거야 백남준이. 예술가를 떠나서 기술. 시간도 틀렸을 거고. 네네, 시간이 조금 아마 그 서로 아마 좋은 시간을 맞췄을 텐데 뉴욕에다 맞췄을 거예요. 왜냐면 뉴욕 사람들이 일단 그 저기 많이 보니까 유럽 사람들한테 많이 보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성공을 했. 물론 중간에 한번 좀 끊어지긴 했지만 대체적으로 성공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그게 뽕피디 전시. 네, 아니 그러니까 뽕피디에서 총괄했어. 거기서 위치를 자기는 파리 있고 저 뉴욕 방송국하고 이쪽하고 또 우리 이제 서울 KBS도 서로 연결해서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제작비가 40만 달러인가 뭐 이렇게 들었다는데 개인이 그거를 했으니 얼마나 돈이 많이. 그래가지고 제가 어제도 보고 지금? 네? 지금 화상이에요. 화상. 예, 화상의 원초죠. 그래가지고 이게 빚을 너무 맞아가지고 이거 봐 얼굴 완전 죽을 사이. 아니 국가가 총력전을 벌려가지고 그랜드 프로젝트를 해도 될까 말까 한 거를 이 사람 겁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 지가 뭐라고 40만 달러를 어디서 해가지고 이제 그 기금을 록펠러 재단에 기금을 17만 달러를 받고 그다음에 거기 참가하는 사람들 전부 그 파나 만들어가지고 다 수집해서 또 팔고 뭐 이런데도 그것도 엄청나게 이제 빚을 져가지고 그거 빚 갚느라 몇 년을 죽을 똥을 산다라고 해.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이게 이제 저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요 이제 그 위성아트 해가지고 전 세계가 하나가 되면 거기 항상 또 뭐가 문제가 되냐면 감시 사회가 될 수가 있거든요. 역으로 이용하면. 예. 그래서 이제 미스터 오웰이 예, 앞으로 감시사회 빅브라더가 이제 감시자의 대명사예요. 그 권력이 나타나면 인간이 아마 멸망할 수도 있고 고통을 많이 당할 거다. 이제 그렇게 예언을 했는데 백남준은 그거에 대한 대안을 내놓은 거야. 아니다. 당신 말도 완전히 틀린 건 아닌데 인터넷 이런 위성 아트를 통해서 그거를 우리가 극복해낼 수 있다. 여기 보시면은 빅브라더가 당신을 지켜보고 있다. 빅브라더 is watching you. 예. 지금 이제 지금도 감시 사회잖아요. 철저하게. 저는 이제 페이스북 같은 거 많이 차단나거든요. 이제 그 뭐 트럼프도 지금 차단당해서 못 쓰잖아요. 예, 트럼프조차도 이제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80년대부터 이게 많이 이게 이제 그걸 이제 그 당해요. 감시를. 이제 프랑스의 미셸 푸코라는 사람이 유명한 감시와 처벌 사회. 그러니까 인터넷이 발달해서 그만큼 또 그런 어떤 뭐라 그럴까 제한이나 아니 저기 뭐 통제가 많아진다고 하는데 근데 실제로 그러긴 해요. 근데 페이스북에서 차단시켰던. 네 페이스북 차지 뭐 그러는데 여기 보면은 백남준은 뭐 그거에 개의치 않았죠. 그러니까 이제 전쟁에 반대 평화 여기 보면 적성대가 평화가 있고 자유와 예속 그다음에 무지와 힘 이런 거. 그러니까 이제 백남준이 제일 그 두려워하는 게 무지예요. 무지 사실은. 정보와 지식이 충분하면 그 속아 넘어가지 않잖아요. 근데 자기의 무지를 모르고 그냥 자기가 모든 걸 다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런 것도 있고 하여튼 그래서 그때 뭐 기념비적인 사건이고 2,500만 명이 뭐 봤다. 그래서 한국, 일본, 독일, 덴마크, 네덜란드 11개국이 연결됐네 그 당시에. 그래서 이제 백남준이 빅브라더를 조롱한 게 돼버렸죠.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제 하나의 그 인터넷으로 가는 또 중간 과정이고 더 나아가서 인터넷이 왔고 더 나아가서 21세기에는 SNS가 왔다. 그래서 오늘 그 백남준의 어록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근데 사실 백남준이 한 말 중에 최고의 어떤 하이라이트 중에 하나가 백남준한테 물어봤어요. 민주주의가 뭐냐고 물어봤어요. 민주주의가 뭐냐. 질문이 어렵죠, 그죠? 네, 기억나세요? 뭐가 민주주의라고 그랬죠? 생각 안 나세요? 뭐가 민주주의냐? 왜냐하면 백남준은요 문화민주주의자였어요. 문화민주주의자.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이렇게 전 인류를 서로 연결하려고 하는
네트워킹 민주주의자거든요. 민주주의자.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민주주의가 뭐라고 그랬을 것 같아요. 민주주의가 뭐라고 물어보고 들었는데. 생각 안 나요? 민주주의가 뭐라고 딱 물어보니까 딱 세자예요. 말대꾸 하는 거. 그게 요즘 뭐라 그러지 그거를? 요즘 말로 뭐라 그래? 말대꾸 하는 거. 댓글. 그러니까 옛날에는 텔레비전은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원웨이 정보를 막 쏟아붓는데 이제 비디오로 가면서는 쌍방 투웨이가 되거든요. 예, 말대꾸 하는 거. 좀 말이 좀 건방지긴 한데 그래도 그거만큼 뭐 민주주의를 잘 설명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사실 좀 있는 사람, 뭐 권력 있는 사람 앞에서 말을 사실 못하죠. 근데 우리 조선 시대에는 맹자의 사상, 그 왕도 정치했기 때문에 왕 앞에서 다 말을 했어요. 아니되옵니다. 태왕. 예, 아니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조선 시대가 600년 간 게 그래도 그나마 600년 간 게 그게 쌍방향이 어느 정도 통했다는 거예요. 일본은 그렇게 하면 큰일 난다고 하더라고요. 일본 정치에서는 말대꾸를 하면은 완전히 그냥 제거시킨 뭐라 그럴까 사회에서 이제 이렇게 제껴버리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말대꾸 잘하죠. 우리 꼭 나쁜 건 아니에요. 그게 물론 지금 바람직한 건 아니지만 서로 상호 소통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 21세기는 1984년 1월 1일부터 시작한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쌍방형 사회가 되면 그게 21세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상당히 좀 앞선 생각이죠. 그래서 참여와 소통이 이제 중요하고 인간이 소외를 이제 소통으로 이제 극복해야 된다는 거고. 또 사실 막스의 경우는 사회의 어떤 착취를 많이 이제 키워드를 했는데 그걸 없애려면 참여를 해야 된다. 참여와 그러니까 고립에서 벗어나려면 참여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굉장히 그 큰 인간에게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했죠. 그리고 이제 86년에 가서는 이제 바이바이 키플링에서는 동서가 만날 수 없다고 서양에서 막 그러니까 무슨 소리야 만나 그 키플링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너 나하고 빠이빠이 너 이제 너 안 만나 우리 동서는 다 만날 수 있어. 이게 86년 작품이에요. 여기 이제 백남준이 씨 웃으면서 야 너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왜 하냐. 그러니까 그때는 서양 우월주의가 있었거든. 동양 우리 안 만나 뭐 이랬단 말이에요. 무슨 소리야? 니네들이 동양에 대해서 알아? 뭘 알아? 뭐 이러면서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88년에 이제 그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타이밍을 잘 활용했죠. 관장님도 이제 미국에 있다가 88년에 한국에 돌아왔잖아요. 그때부터 우리나라가 이제 세계화가 됐어요. 세계 그러니까 알려지면서 그 한국이라는 나라가 처음으로 데뷔를 한 거예요. 데뷔. 그 전에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몰랐어요. 대부분 서양 사람들 뭐 유럽 미국 사람들은. 근데 이제 올림픽 때 너무나 그 멋지게 잘 연출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계 무대에 예를 들면 예술가가 데뷔를 하듯이 우리나라가 데뷔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88년에 데뷔 98년에 10년이 지나고 나서 루이비통에 그 미술관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 한국 작가 10명을 초대했어요. 이제 한국도 경제만 발전한 나라가 아니라 문화 대국으로 가고 있다. 그러면서 그런 의미로 88 올림픽 10년이 되는 98년인가 그때 우리나라 좀 그 당시 잘 한국 대표인 이수경 작품에 도자기 같은 작품도 들어가고 하면서 굉장히 많이 이제 유럽에서 많이 알려졌죠. 그러니까 속도가 엄청 빨랐다고 봐야죠. 네, 이수경 작가, 그런 작가들이 뭐 이렇게 갖고 그리고 이제 2000년에 새로운 뉴 밀레니엄 시대에 이제 그 호랑이는 살아있다해서 이제는 한국이 정말 세계를 주도하는 한국 사람 머리가 좋고 공부 열심히 하고 정보와 지식 시대니까
얼마나 좋아요. 옛날같이 뭐 힘을 쓰는 시대가 아니고, 그리고 또 한국의 여성의 잠재력이 폭발할 수 있는 시기니까. 그러면서 야 이거 백남준이 지금 이게 소리 지르는 거야. 호랑이는 살아 있어 죽은 거 아니야. 그래서 뭐 그림 막 그려놓고. 그러니까 이 굉장히 이 그림 자체가 뭐라 그럴까 좀 경박하게 보이기도 하고 우습게 보이기도 하고 좀. 근데 사실은 엄청난 발설을 한 거예요. 그 이제 네. 그리고 이제 2000년에 그걸 하고 이제 구겐하임에서 레이저 아트를 해서 이제 거의 그 백남준의 생애가. 그래서 사실은 백남준이 좋은 말을 정말 많이 남겼어요. 그러니까 백남준은 이렇게 말했다.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가 아니라 백남준은 이렇게 말했다. 오늘 그 좀 약간 내용이 좀 그런데 이거 시간이 좀 많이 갔나? 어떻게 해야 되나? 쉬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몇 분 지났어요? 1시간이요. 1시간 지났어요 벌써? 네. 그러면 쉬었다가 하는 게 낫겠죠. 조금 입은 좀 짧게 해볼게요. 근데 이 아이도 산만했지만 저기 일단 끝났나? 예 한번 끝나고요. 자기는 점심 안 먹는 것 같은데? 식사 안 했어요? 그러면 식사하고 오셔요. 점심은 약간 졸리기도 하고